9월 23일 오후 2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초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55억 8,300만 달러로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해 8월까지 과자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4억 9,42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약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저조한 수율과 품질 저하 이슈에 직면한 가운데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차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자체 설계 칩 엑시노스 2500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에 일제히 만료되면서 차기 은행장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동차 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의 현장에서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생산량 감소와 납기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벤처 스타트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연구 용역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평년보다 길게 이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한때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2,000원으로 표기된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등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성신호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언 디바이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대비 130% 상승한 1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굵직굵직한 금리 이벤트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시장의 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향해 있습니다. 레거시 업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과연 업황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발표될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보합권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 오늘 시장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그 안에서도 반도체를 향한 매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가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수에 생물보안법 이중수혜가 예상되는 CMO, CDMO 쪽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고요. 삼일제약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9% 오르고 있고요. 2,5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쪽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1일부터 보면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에 수급 주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오전에는 매도하던 기관이 지금은 200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76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75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상승 종목은 8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700여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랠리 전보다 벌써 8% 가깝게 상승 중인데요.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의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동안 기둥 역할을 해주던 제약 바이오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에 2차 전지가 따라 붙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오후에 투자 전략 그리고 앞으로 한 주의 투자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 어김없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관련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네카오 금리 인하 약발 이제야 발동하는 걸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게임주들의 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시장 안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 관련주들의 급등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소형 전고체 이 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삼성전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이 하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 제품이다 보니까 뭐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버즈 뭐 이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이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액체 대신에 고체를 사용을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양극재는 모두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극재 관련돼서는 이제 고체 사용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3원계 쪽 관련된 이제 배터리 쪽의 2차 전지 쪽은 흑연이나 실리콘 등을 사용을 하는데 전고체 쪽은 이제 리튬 금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 기존에는 여러 액체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이 되지만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고체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리막은 아예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 충격에도 좀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소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삼성전기로만 보면 기본적인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온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 구성으로도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쪽, 소자 쪽이죠. 수동 소자 쪽, MLCC나 인덕터나 그리고 칩 저항기 뭐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8% 정도 매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광학 통신 쪽 관련된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나 통신 모듈 이쪽이만 44% 정도 매출 구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은 온 디바이스 향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상승하는 부분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와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주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하지만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양 수혜를 더 크게 재료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지만 전기차에 적용이 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언제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양산을 해서 이제 전기차에 탑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소형 쪽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해도 이게 26년에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25년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게 이제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모두 20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기술 개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더욱 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상당히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조 공정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한된 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제 캐파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죠. 장점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안전성입니다. 이 3원 개 배터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는 결국엔 여러 가지 액체 관련된 소재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터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 제일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빠른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명이 좀 길다. 그래서 3원계 쪽 배터리보다는 수명이 또 길다라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관련돼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보는 것보다는 뭐 LFP나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원계와 LFP 배터리를 보면서 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 명감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다 만들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고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소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전해질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농화성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 관련된 핵심 요소를 동사가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쪽이라든지 전해질 관련된 부분에 부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소재나 가교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NF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동화기업이라든지 이수화학도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해핵 그리고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 단기적인 거로 이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올 때마다 수익을 좀 챙기고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다시 나올 때마다 또 수익을 챙기고 뭐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챙기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주, 한때 국민주로 불렸었죠. 네카오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끝없는 추락을 이어갔었죠. 사실 오늘은 살짝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 그간 하락폭에 비해서는 영 신통치 못한 반등이긴 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성장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제일 뭐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분기의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카카오도 역시나 매출 성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을 좀 보시면 네이버부터 보시면요, 2022년에 2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3년에는 17.7%, 그리고 24년 2분기 때는 8.4%로 계속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2022년에는 34.8%까지 상승을 했던 매출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4.2%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뭐 낙폭이 큰 만큼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이제 성장성 자체가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양하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좀 성과가 없는 거가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뭐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성과가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거가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금리 인하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률만 어느 정도 보여주면 주가는 단기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 4%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1%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반등은 그냥 저가 매수세 유입 정도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오늘 반등은 이제 저가 매수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좀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바닥권에서 차트가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거의 바닥을 뭐 계속 갱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흐름인데, 이때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가장 얼마만큼 수반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불어서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장대 양봉을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타진을 해보면 바닥이다 아니다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보시면 네. 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왜 이렇게 튀어오르지 하셨던 분들에게 충분한 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인 거는 분명한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눈높이 낮춰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좀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이 어느 사업에서 이제 터질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회사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웹툰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쪽 관련돼서는 좀 공통적인 그런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이 네이버 랩스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관련돼서 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간 1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VR로 인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3D 차원으로 뭐 매물 단지나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위트홈 2 시즌 2에서 파손된 잠실 야구장을 구현했었던 그런 것도 네이버의 디지털 기술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게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웹툰에서
웹툰 엔터라고 하는 네이버가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피코마라고 하는 일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웹툰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웹툰 관련된 DNC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 대리기사나 카카오 택시 같은 부분으로도 전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수익성이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을 인수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된 업체들이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입니다. 거의 지분의 매출 구성의 한 40% 정도는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9월에 경기 관련돼서 이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102.8%로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예전에 110 정도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광고 시장이 그만큼 내수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광고 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서 본업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방점은 본업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확인이 돼야지 주가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게임주들의 주가가 다소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넥슨 쪽에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이게 이제 공정위가 뭐 과징금을 좀 부과를 했는데 네. 넥슨이 여기에 이제 조정안을 수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인 최대 보상액인 1,070만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을 이제 보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기간은 뭐 24년 9월 23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순차적으로 그 동사의 그 넥슨 캐시로 보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그 게임을 막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형 아이템을 사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이 찍혀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손질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주들도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좀 전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성장세를 기록했던 국내 게임 업계인데요. 작년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차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게임 회사들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확률형 네.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쪽은 이제 게임을 구체적으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패키지 제품을 팔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컨텐츠를 구매를 해서 거의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그 부분으로 다시 게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이 아이템 쪽 관련된 부분으로만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광고 모델 쪽 관련된 부분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e스포츠 쪽으로도 계속 좀 확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뉴스를 통해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쪽, 어느 쪽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업체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역시 넥슨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경쟁사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나 뭐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뭐 이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 이제 게임사들이 비트코인과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대선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비트코인과 연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빚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빚성과 제휴를 하고 있는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코인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 컴투스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업비트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코인 관련 기대감 붙어 있는 게임주 눈여겨서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까지 세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가 골라온 두 가지 리포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주가 흐름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의 리포트고 펄어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52,000원의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하향 의견이 나왔군요. 자, 먼저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출시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국에서 검은 신화 50, 이 게임 정말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자, 이 게임이 히트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오는 11월에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프로 버전이 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콘솔 게임인 붉은 사막이 이제 출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검은 사막 IP 노후화로 실적 부진. 이건 하향을 하게 됐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적자가 124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84억 원인 컨센서스보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 사막의 IP 노후화로 매출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사라지고 그리고 붉은 사막의 게임스컴 2024 참가로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차기작 신규 비용 일정 불확실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붉은 사막 이후의 차기작이 도깨비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도깨비에 투입되는 신규 비용 그리고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게임스컴 2024에서 붉은 사막의 신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고 이후에 지스타도 있죠. 여러 가지 게임 박람회에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공개될 때까지는 그래도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주가 흐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펄어비스 시작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38,450원을 보고 있습니다.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9월 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볼 텐데요. 이번엔 유한 양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22만 원의 목표가를 내세웠고 상향 의견을 냈습니다. 2028년에 매출이 3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재평가 받아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5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매출 3조 원대 기업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 배경을 보면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고 그리고 HIV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자회사가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량도 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장기 실적에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잡았다라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글로벌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내년 5월에 미국 암학회 아스코에서 레이저 티닙의 병용 요구업이
경쟁 약품인 타그리스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해 타그리스 대비해서 질병 진행 위험을 30%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5월의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회사 유한화학의 고성장 전망. 이 부분이 바로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내용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HIV 치료제인 레나카파비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료 의약품을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레나카파비르의 임상 결과가 지금까지 좋고 1년에 2번 주사를 맞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환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유한화학의 실적도 좋아진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살펴봤고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자, 오전 한때는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매수에 붙은 상황이고 기관도 매수의 힘을 보태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이 골라온 리포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리포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상상인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개별 기준 영업실적 안정화 진입 구간 그리고 신약 개발 부분이 분사했고 연구 개발비가 절감되고 있다. 이형 당뇨와 뇌질환 치료제 등 이 약물들을 선순위로 개발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인 조코바의 품목 승인이 추진되고 있다. 자, 지금 요즘 제약 바이오가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약 산업에서 특히 또 이제 AI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내용 전해 주실까요? 예, 이게 타겟 발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상, 3상 그리고 이 FDA 허가까지 받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시나요? 대략 한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최소 10년이고 11년에서 17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타겟 발굴 수혜 가능해서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보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 후보 물질도 여러 가지 이제 표본을 많이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하는데도 결국에는 타겟 확인과 후보 물질 조사 그리고 물질 최적화하는데 3.5에서 7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줄이면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여지면 이제 FDA 허가까지 받는데 10년 미만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R&D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올해 이제 상반기 때까지 제약업체들에 대한 R&D 비용을 좀 보시면 대웅제약이 1,188억으로 매출 규모에 비했을 때 19.09%를 이제 R&D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액이 1,048억, 약 매출액의 10.8%를 이 R&D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GC녹십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제약사들은 이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해외 쪽으로 가면 이게 또 틀려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은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MSD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매출의 50.8%, 4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관련돼서도 계속 투자에 대한 거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좀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가 나왔습니다. 제목 보시면 영업 실적 회복, 조코바 변수 확인 필요라고 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대폭 회복됐다. 그리고 영업 실적이 안정화에 진입했다. 그래서 동사는 R&D 투자 확대로 인해서 2023년까지 대규모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11월에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연구개발을 이쪽으로 다 전이시키면서 실적이 좀 호전됐다. 그래서 23년에는 974억, 24년에는 상반기 36억으로 이제 그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 신약 관련돼서는 일동중앙연구소에서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돼서는 자회사 유노비아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24년 개별 기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전년 대비 3.5% 증가를 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6,200억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 흑자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위장관 치료제 그리고 E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우선순위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위장관 질환 치료제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부분 국내 임상 이상 IND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5월 올해 5월에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해서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E형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경우에서는 역시 뭐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역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해 4분기에 IND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조코바에 대한 이슈는 2022년 7월에 이미 어느 정도 승인이 됐지만 이 FDA 국내 쪽이죠. 국내 쪽에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2024년 10월에 조코바가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연구 개발비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조코바 품목 승인 추진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이다. 자, 일동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앞에서 얘기드렸듯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파이프라인을 한 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뭐 미국의 임상 1상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것도 그리고 독일의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21년 기준의 글로벌 기준으로 약 91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13조 시장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참고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정도밖에 없다. 근데 현재도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 동사가 승인을 받으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치료제가 한창 뜨거운 이슈였을 때 이 조코바 이름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품목 승인이 허가가 된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목표가는 뭐 올해 영업이익 정도에 대한 수익성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PR이 7.8배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조코바에 대한 품목 허가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통과된다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품목 허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거의 이제 저점 부근 때까지는 뭐 남아 있는 가능성이 기간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기술적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볼게요. LIG 넥스원인데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라크와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중동의 확장이 기대된다. 자, 올해 말 예상 수주 잔고가 23조 2천억 원이나 된다. 유도 로켓 신무기, 비궁의 성과도 기대가 되고 각국 해군과 무인 수상정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반사 이익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약에 종식이 되는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차적인 거는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어느 정도 종지부가 찍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공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IG 넥슨도 여러 가지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천궁2가 지대공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증권에서 26만 원 매수 유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제목 네. 보시면 이라크 천궁2 수출 계약 체결, 중동 지역 분쟁 지속에 따른 시장 확대 수혜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와 결론을 먼저 썼는데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4년 9월 20일 날 이라크 국방부가 3조 7천억 정도의 이 천궁2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6천억, 아랍에미레이트가 4조 원, 그리고 이라크의 3조 7천억 천궁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쪽에 대한 국가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이슈 및 실적 전망인데요. 이라크 천궁2 수주를 포함해서 동사의 24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주 잔고가 23조 2천억이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전체 매출액의 3배에서 4배 정도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신제품 신제품 비궁이 기대가 되고 있다.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 관련돼서도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 표적을 동시 추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 최종 FCT 관련된 시험을 미국 수출 기반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출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양 신궁 관련돼서도 천궁 수출 기대감과 함께 말레이시아 해궁 등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각국에서 해군에서 무인 전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도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전투용 무인 수상정의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수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리포트에는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에 천궁2를 수출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사우디 여기에 이라크까지 자 중동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동사가 그 지대공 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 등을 바탕으로 캐시카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좀 찾으려고 준비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사족 보행 로봇 관련돼서 인수 60%를 3,32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긴 배터리 지속 기간과 더불어서 자갈밭이라든지 언덕 그리고 여러 가지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되는 사종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양하게 구조나 화재 그리고 감시
방산 쪽에도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동사가 관련된 회사가 이미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수출한 레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앞으로 로봇 사업 관련돼서도 어떻게 또 접목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산에 로봇을 합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로봇계도 등장하고 있고 네. 또 드론도 등장하고 있어서 자, 이 분야에서도 LIG 넥스원이 앞서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죠. 자 가격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뭐 어제 이제 종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로 수익성으로 계산을 해보면 PER이 뭐 20.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증권사가 목표가 제시한 가격이 26만 원대예요. 26만 원인 PER이 25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월봉으로 보시면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2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되거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뭐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가도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28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를 내놓은 그런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는 24만 원, 전고점의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뚫으면 리포트의 목표가인 26만 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수익률 4대 천왕은 과연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의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기업이 왜 성장할까라고 한다면 이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왜 대부분 적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막 투자해서 이제 막 로봇에 대해서 성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변에 로봇을 물론 볼 수 있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서빙을 하거나 뭔가를 해주는 로봇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로봇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은 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먼저 적자에서 흑자로 먼저 수익을 크게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2대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전자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중 하나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랑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이미 진행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협상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로보티즈의 실적이 반영이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이미 지금 2분기에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 사업이 크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하는 위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까지 판매를 하면서 액추에이터만으로도 흑자를 내던 기업이 로봇 사업까지 성장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품 업체에서 진짜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이번에 0.5%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죠. 여기서 올해 0.25 두 번 아니면 0.5 한 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이 1% 정도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립금리를 한 2.8%, 3%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이 투자를 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금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올랐지만 계속해서 내려주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고 하반기까지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1년 수익 자체가 적자일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1년 자체가 아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하반기까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로봇이 판매가 된다면 충분히 1년 영업이익도 흑자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 상당히 저는 저가 구간이고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은공의 매수를 하시면 긍정적이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누가 봐도 윗골이란 것만 봐도 22,000원 라인대 돌파가 가장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2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저가의 매물대입니다. 자, 그어놓은 17,000원 손절가 잡으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세, 충분히 로봇 기업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의 보피 출시를 앞두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보티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성장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성장주의 특히 로봇주에 대해서는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데 흑자 전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좀 추심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금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요하는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삼천당 제약의 가장 큰 재료는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제약바이오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천당 제약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이제 이전에 유럽 국가 9개국에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낸 바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일스톤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될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55%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삼천당 제약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큰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금과 마일스톤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이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일밖에 남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은 적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나 뭐 계약금을 받게 되면서 재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실적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천당 제약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ADC가 있었고 이제 다른 하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이슈지만 이 일본 제약사와 이 가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50% 정도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실적 가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모멘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바이오SP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일리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강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천당 제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개별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굵직한 기업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큰 수급을 한번 받았었던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도 이전에 23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12만 원 구간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이 단기 이평선 구간 혹은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금 좀 진입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물권을 좀 탈피하려는 즉 지금 MACD를 좀 보더라도 다시금 이 변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하락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좀 굵었다라고 하면 점점 이 얕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좀 소화를 한다면은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 현재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이전 고점 라인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 12만 5천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에 대한 관심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섹터별 순환매가 유효한 시장 안에서 이 비만주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하겠죠. 매수가 밴드로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실적과 이제 성장성을 두루 겸비한 SK 바이오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국내 증시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제 그 저평가된 영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테마성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FMC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비컷이 좀 단행이 되었지만 연말까지 최소 5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하 스웨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종목은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 이제 홀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CNS 중추 신경계 질환 신약개발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엑스코프리가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동사가 이제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고 글로벌 버스터 약물인 빈펫 대비 발작 효과가 10배 그리고 최근 10년간 승인받은 경쟁 제품 대비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미국 내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았고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시점에 팬데믹이 좀 발생하면서 영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당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매출 한 1,052억, YOY 전년 동기 한 65% 증가한 모습이고 올해도 2024년 전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는 이제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 엑스코프의 이제 예상 매출 좀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 대략적으로 한 570억, 2026년도에 7,120억, 2027년도에 한 81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발작 적응치까지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매출 블록버스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좀 본다면 최근에 그 방사성 의약품 RPT를 글로벌 빅파마가 이 차세대 모달리티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주목하게 됐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 이 플루빅토가 상용화된 지 2년 만에 1조 3천억대 매출을 좀 달성했기 때문이고요. 2026년부터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이 빅파마들이 미래 먹거리로서 이 RPT를 점 찍어 놓은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노바티스를 필두로 해서 일라이릴리,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가 대략적으로 한 100억 달러, 국내 돈으로 따지면 한 1,400억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년 만에 IRA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RPT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사업 로드맵을 좀 발표했고, 특히 이제 내년까지는 RPT 후보 물질인 SKL 35501 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을 내년까지 좀 하고 2027년도까지 한 2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RPT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용 방사성 독이 원소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난 28일 날 미국 테라파로부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고 또 SK 그룹 차원에서 2022년도 8월 달에 3천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그 아시아 4개국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RPT 쪽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재무제표 먼저 보시면요. 일단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제 지분율인데요.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대주주가 64%, 국민연금 6%,
자사주가 1.98%니까 대략적으로 한 72%,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28%밖에 안 되는 이재용 대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품절주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적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0년도 적자, 2021년도 흑자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도 작년 3,500억 하다가 지금 5천억대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2027년도부터는 1조 이상의 매출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가격대는 이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또 대응 전략 잡아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 이것은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 차례 주가가 급등 눌림목 나오면서 이평선 보시는 바와 같이 5월선, 10월선, 20월선 완전 정배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달에 좀 살짝 눌렸지만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박스권 고점 라인 때 이렇게 살짝 좀 뚫어주고 최근 시장 조정받을 때 정확하게 눌림목 지지 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금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가는 10만 5천 원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5천 원부터 뭐 지금 라인대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2, 3일 정도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보시는데 저는 이제 한 1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손절 라인대는 이제 주요 이평선이 몰려있는 가격대 9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 어렵다 하는데 우리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들은 견조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의 추천주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고가 기준으로 40% 넘어서는 수익률 기록을 했거든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려면 올 4, 4분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아직이지만 정책적인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닥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서 CATL이 채상성이 맞지 않아서 광물 채굴을 중단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금 많이 빠질 대로 좀 빠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핵심 광물 FEODC 배제 조항의 직접적인 수혜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올 뭐 11월이나 12월 달까지 충분히 추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뭐 현재 구간대에서는 한 반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한 13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 이익 실현 이후에 남은 물량 연말까지 들고 가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잡아보시죠. 오늘 수익률 4대 천왕이 공통적으로 들고 온 키워드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엑스코프리의 매출 고성장에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항상 대장주격 종목이 힘이 없다면 증시의 대세 상승을 바라기에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반도체를 대체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 종목들을 항상 보시는 게 괜찮다라는 설명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오늘 모비스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모비스라는 기업은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고선양 지금 이제 방사선 양자 치료법이 도입됨과 동시에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국내 양성자 가속기 핵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과거에도 한번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단기 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단기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거에 지금 현재 이 양성자 가속기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 파동이 나올 때마다 주가 저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의 파동이 계속해서 눌림목 이후에 나왔던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뚫어준 만큼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더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는 제가 현재 원하는 가격이 왔습니다. 3,5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직전 지금 현재 고점 찍었던 자리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제 3,800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3,400원 자리 내어드릴 테니까 손절가 짧게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비스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국내 양성자 가속기 핵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가능성 점쳐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AI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장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예전에 AI 관련돼서 제일 빨리 올라갔던 소재주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당시에는 한 6만 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좀 일단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반박하는 애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논리가 좀 빈약한 걸 가지고 너무 억지를 부렸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직접 직납을 하는 회사고 그 외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MLB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의 MLB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장 추가로 지은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걸로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ASP의 상승인데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올라가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추가 개선이 더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주가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한 도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하반기에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정도 자리면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자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전에 그 주가가 전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정도 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회복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그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네.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뷰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고 뭐 말은 많았습니다.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를 지금 얼마 전에 젠스랑 씨가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아직도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전히 빅테크 회사들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거고요. 이게 확대되면 사실은 이제 그 국가 보안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또 투자들이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부들도 지금 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부 차원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그 안보를 위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AI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등락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10년 사이클을 보고 덤벼도 사실은 괜찮은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 국면에서 한번 올랐다가 사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AI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형이라든지 통신 장비용, 그다음에 지금 AI 가속기 관련된 것들이 다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 중국 공장도 지금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국내도 지금 증설을 5공장을 더 하나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스페타시스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 회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스페타시스를 먼저 살펴봤고요. 자, 약간 맥락을 이어서 바로 SK 하이닉스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한데 그 모건 스탠리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주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이제 종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두 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진짜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조정이 없었다면 코스피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또 결국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걱정 혹은 또 이게 너무 한쪽에 편중됐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도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는 너무 좀 일방적인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리포트에 동의한다라고 그러니까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챙겨볼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물론 HBM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맞지만 지금 D램하고 이제 HBM하고 비교했을 때 HBM의 영업이익률이 한 50%가 좀 넘고 D램 같은 경우는 한 35%,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D램은 조금 그 마진이 줄어드는 타격은 좀 크지만 네. HBM은 앞으로 이제 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될 수 있다는 어떤 분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만약에 반도체 자체 수요가 급감한다, HBM의 수요가 급감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비쌀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황이 물론 이게 쇼맨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사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뭐 이상하게 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집단,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투자는 갑자기 급감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세계 1등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은 주가에 없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 오늘도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1등이라는 자리를 빼앗긴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물론 다시 뭐 7월달 고점 25만 원대까지 V자로 오른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 보면서 10월 실적 장세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아직 겨울 오지 않았다. 모건스탠리 그 보고서 내용에 반박하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면 10월 실적 장세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2차 전지 쪽에서 또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쪽에 이슈가 있었죠. 전고체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두 분 모두 X 주셨어요. 이거 지금 CG가 잠시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네. O가 아니라 X신 거죠? 예. 네,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좋은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GM이라는 회사, 잼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대련 양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전구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같이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사모펀드들도 뭐 매각을 하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 호재는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더 주겠다, 다시 주겠다라는 게 호재였지만 사실 더 큰 악재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자체에서 2030년부터 전기차 아니면 못 팔게 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을 이제 퇴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독일의 주요 산업이 지금 뭐 거의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예. 종사자 단일 업종으로 종사자 수도 가장 많고 그 업종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다음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예,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드라이브만 걸면 어떡하냐. 5년 남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이거 전기차 관련돼서 포드가 쫓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거의 복귀를 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에 한 30% 성장한다는 걸 반영하고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단기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국산화 수혜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도 보면 결국엔 중국이랑 합작법인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 거랑 똑같다. 그럼 나중에 이게 또 분쟁의 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자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시장의 회복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야 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어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더해주실 건가요? 네, 뭐 비슷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2차전지주들이 강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SK온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또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뭐 전고체 배터리,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가 중국 기업하고 어떤 합작법을 설립을 한다. 그거는 미국 시장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 자체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뭐 이래서 안 좋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단기적 추세 그 캔들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어느 정도 예단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전혀 개선된 부분들이 없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판매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 차량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더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LG 엔솔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어느 지점에서의 지지선이 확인되는지를 체크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의견을 X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남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여쭤볼게요. 삼성전기 관련해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자, 한농화성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OX로 갈렸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삼성전기 관련돼서 이제 MLCC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고객사에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중에 이제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주로 또 언급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이쪽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더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전기발 이슈로 단기적 대응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오히려 좀 내일 만약에 더 뜬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여전히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지금 삼성 전기가 개발한 거는 네. 초소형으로 만든 겁니다. MLCC가 굉장히 작거든요. 예. 작게 만들어서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다 들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썼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시간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됐다고 해서 자동차도 되고 뭐 다 되고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기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O 들어주셨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전기의 개발로 인해서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혹은 중요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도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져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움직였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멀리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게 뭐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바로 차량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쪽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차량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한 지난 3월달 고점 때 한 26,000원, 7,000원대까지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 네.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율주행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예, 뭐 넥스트칩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주요 이슈는 자동차용 HBM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좋은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 때문에 좋은 건데 물론 테슬라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FSD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리도 넥스트칩이 그동안 좀 그 자동차용 반도체 쪽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좀 터졌는데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도 한 12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리는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팹리스 업체 1위 첫 번째 기업이었기 때문에 넥스트 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여전히 영업이익이란 이런 것을 본다라면 뭐 대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내년에 흑자 전환 자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 내년 가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로봇 사업 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업도 제대로 흑자가 안 나는 상황에서 과잉 로봇 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 이건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원래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달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넥스트 칩은 전혀 움직임이 못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X를 표시했습니다. 네, 넥스트 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시장에 굵직굵직한 금리 이벤트들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장의 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향해 있는데요. 향후 업황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잇따르면서 반도체 수심 조금은 살아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저와 함께 흐름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폭의 약세로 출발한 시장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됐다라는 점 아쉬운 부분이죠. 그 물량 대부분은 대형주,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수의 상반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3%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2,6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 더 강한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소부장단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바이오 종목까지 줄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0.9%대 오름폭 기록했고요. 7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0.6%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하이닉스는 반등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3%대 반등 나왔고요. 또 내일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면서 새 역세를 써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B금융은 1.6%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 신한지주는 0.5%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 이어갔습니다. 일부 종목 내에서는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0.6%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은 0.79%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제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HLB는 강세를 기록했죠. 리보세라닙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HLB 그룹주 전반에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5에서 3%대 강세 흐름 나타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상승 탄력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1%대 강세, 휴젤은 1.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소부장단 안에서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5.59% 리노공업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HPSP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반면 펄어비스는 3%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실 건가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주도 섹터인 이제 물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일단 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을 해줬다라는 부분 여전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부장당들도 반등을 해서 내일 이게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 그다음에 소부장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내일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돌아선 건지 아직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뭐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외국인들이 팔면 방법이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팔고 있고 하이닉스는 다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내일은 아마 반도체 섹터가 이게 추세가 더 이어지는지 여부,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추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려면 결국엔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더 나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연속 상승에 반등에 성공을 좀 했지만 연속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이대로 무너지면 결국 하이닉스 같이 뒷덜미 잡히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이 내일 혹은 내일 나올 수 있느냐, 또 반등이 나오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향후 우리 시장의 꾀는 반도체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내일장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특히 수급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집 나간 수급 삼성전자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내일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반도체도 중요하고 뭐 2차 전지도 봐야 되고 지금 네. 뭐 바이오도 봐야 되고 바쁘신데 또 틈새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음식료라든지 또 화장품 쪽도 생각보다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출입 데이터 발표를 보면 여전히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쪽 섹터에서 특히 이제 뭐 미주향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북미향이 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에서는 아마 삼양식품,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나 그런 이제 화장품, 네, 이쪽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혹시 그 밸류업 지금 지수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예.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닥 기대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밸류업 지수 발표되고 ETF 상장 ETF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를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손보사라든지 뭐 생보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채권 평가액의 증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다. 그래서 보험이나 뭐 금융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밸류업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융주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공기업단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에서도 밸류업 할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만약에 이쪽 관련된 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KB금융 하나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밸류업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현대기아보다는 금융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의 내일장 주도 섹터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미용 쪽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화장품 쪽을 본다면 한국콜마 같은 기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 슈제일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주입니다. 어찌되었든 JP모건이 조선주 리포트를 또 좋게 냈어요. 지난 7월 22일인가도 그 현대 그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리포트 냈고 이번에도 한국조선해양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눌림목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을 좀 띄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아까 계속해서 글로벌 유동성은 조금 증가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증시가 좀 저점을 찍고 반등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라면 저는 주도주 관련돼서 지난주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섹터가 이번 주에 좀 쉬어간다? 그럼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에 대한 대비 미리 필요하다라고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미용, 반도체, 조선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안 나오면 이것도 좀 두려워지거든요. 실적과 무관하게 반도체는 좀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가이던스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쁠 가능성은 적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HBM3의 어떤 그 8단 제품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더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HBM3 혹은 12단 제품을 이제 시제품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코멘트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점 시장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HBM3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25일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 내용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양대지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반도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와서 내일은 좀 반등 강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지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